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산율과 GDP란 주제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선 중국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1980년부터 자녀 한 명 갖기 운동 정책을 썼습니다. 말 그대로 산하 정책을 쓴 거죠. 근데 이때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정책을 썼었어요. 이때. 그러면 이 보라색 같은 경우가 중국의 그 큰 흐름이고, 아기를 놓는 그런 큰 흐름이고, 한국도 마찬가지. 대만,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가. 이 연한 색깔이 개발도상국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960년 같은 경우는 중국과 한국,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극동아시아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 한국, 대만, 이렇게 세 나라가 여자가 보통 여성 한 명이 6명을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중국이 산하 제한 정책을 쓰면서 한국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 대만도 마찬가지, 이 세 나라의 어떤 육아 정책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산하 제한 정책을 쓰는 1980년대에 들어서자 여성 한 명이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 2000년도에 들어서니까 대략 2명이죠. 그리고 2020년이 되자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명이죠, 한 명. 근데 실제적으로 한 명도 거의 안 낳죠. 그나마 중국과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과 대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5명은 2020년도에 자녀를 낳는 걸로 되어 있네요. 중국과 대만은 1.5명, 한국은 1명.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중국이 대략 한 4년에서 4.5년 사이에 신용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자료 이렇게 꺼보면 한 4년 정도 나와요. 대략. 이 사이에 신용 충격이 온다. 항상. 그러면은 지금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 신용 충격이 한번 왔죠. 그러다가 경기가 이제 신용 충격이 이렇게 디클라인 된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한 4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2020년 한 5월경에 신용 충격이 왔고 더하기 4년 하면 언제가 되나요? 2024년에서 23년 12월 이때 중국발 신용 충격이 전 세계를 한 번 더 휘어잡는다는 거죠. 하지만 경제는 언제까지 좋아진다? 대략 한 2022년에서 2023년까지는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신용 충격이 줄어드니까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료의 정확한 의미는 GDP, A년 GDP와 B년 GDP. 그러니까 이 A년을 올해 GDP라고 생각하고 B를 내년 GDP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변화값, 성장하는 변화값을 이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이 두 나라를. 그 기준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2050년 기준으로 100% 성장을 할 때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이 갭차에 해당하는 이 성장률 변화값의 80%만 성장을 한다. 그 이유는 자녀가 없다. 자녀가. 아기를 안 놓는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래서 그 4월 1일부터 중국은 대대적으로
한 자녀 갖기 운동을 철폐를 했잖아요. 애기 많이 가져라. 그렇게 막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연구 자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때가 대략 2015년이고 2013년, 14년입니다. 이때가. 쭉 올라가면 대략 한 이쯤이 2014년이거든요. 2014년이고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수치는 중국 잠재 GDP에 그냥 GD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갈색은 우측 범위값의 수치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중국 10년 국채 이자율이에요. 중국. 그럼 2014년이 중요한데 이때 중국에서 어떤 일이 터졌냐면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인구 증가율이 쭉 오르다가 이때부터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수치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타내는 어떤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2013년에 중국의 10년 국채 이자율은 여기 파란색이니까 좌측으로 가시면 거의 한 3.8에 수렴합니다. 3.8에. 그리고 2014년에 3.8에 수렴하고 2014년에 중국의 GDP는 이렇게 쭉 가면 약간 갭 차는 나지만 거의 9.75에 해당하는 걸 알 수가 있죠. 9.75에. 즉 인구가 감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 인구가 이렇게 감소를 함에 따라서 10년 국채 이자율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도 쭉 내려간다는 거죠. 보이시죠? 전체적인 흐름이 다 똑같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산하 제한 정책 이런 거 자체를 안 쓰잖아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자를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자료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바이든 정부는 엄청난 이민자를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이 바이든 정부와 시진핑 정부, 바이든 정부의 아주 어떤 정책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민자를 엄청나게 받아들인다. 일시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혼란 상태를 일으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하게 돼 있다. 왜? 이민자는 자녀를 많이 놓거든요. 이 자녀들이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 쓰레기 청소도 하고 말 그대로 3D 직업에 임하면서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그런 큰 기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지금 폐지를 한다고 해도 여성들의 어떤 사고관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놓으려고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여기서 그러면 한국은 더 심각하다는 거죠. 한국의 경쟁 성장률은 그냥 꼬라박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 여기서 파생적으로 그럼 여러분은 부동산을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오늘 뉴스에도 나왔죠. DSR. 이 부분은 그 모 유튜버 분이 그 전에 예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우선은 자녀를 많이 넣는 것. 신혼부부가 자녀를 최소 2명에서 3명 놓는 그런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 출산율이 증가하는 곳. 그런 곳에 무조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젊은 사람한테 대출이 더 잘 나가도록 DSR 정책을 쓴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지역을 꼽으라고 하면 어딜까요? 세종시. 왜? 공무원 도시니까. 이네들은 급여가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세종시.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은 제가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영상을 제작해서 또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